11쪽이 7번. 시험이 연기된 게 학생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원래 날짜보다 한 달 정도 좀 실은 선거 때문에 앞으로 땡겼던 거 아니야? 이 3월 28일이. 그러다가 이제 거의 두 달 가까이 또 뒤로 미룬 셈 아니에요? 근데 그 운동하는 선수들 마찬가지야. 올림픽 같은 거 있을 때, 큰 경기 있을 적에 거기에 컨디션을 딱 맞추고 이렇게 뭐든지 다 하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옮기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학생들한테는. 그리고 빨리 국가직 치러놓고, 대부분 여기는 이제 지방직 쪽으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니까, 국가직을 최종 모의고사 정도로 생각을 하고, 국가직에서 한번 내가 해본 다음에 안 되면 지방직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 뭐 지방직 연기설은 아직은 안 나오고 있지만, 이대로 간다면 국가직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지방직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시험 끝나고 나면요,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일단 시험을 보고 나면 한 2, 3일 싱숭생숭해서 공부를 잘 못해. 그런 경향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전에 농담 삼아 그랬지요. 국가직 시험 보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내 눈에 안 띄는 놈들은 내가 쫓아다니면서 다리몽둥이 다 부지러 놓겠다고 내가 농담을 했는데, 그렇게 돼야 사람이 괜히 풀려요. 이렇게 긴장이 자꾸. 그래서 여튼 자기 관리 잘 하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5월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 아마 첫째 주 마지막 주는 안 볼 거고, 첫째 주 마지막 주는 바빠요, 공무원들이. 그래서 대부분 첫째 주 마지막 주는 모임도 잘 안 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둘째 주나 셋째 주 정도로 시험을 볼 가능성, 아직은 정확하게 날짜가 안 나왔죠.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컨디션을 맞춰 나가시기 바랍니다. 7번. 네, 7번 갑니다.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의 설명 방법으로, 설명 방법 이렇게 나왔으니까 서술 방식 묻는 문제가 되겠지. 그리고 이 지문은 좀 읽어볼 만한 좋은 지문입니다. 봅시다. 한국의 문화가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한국인 전체의 자유에 맡겨져야 하겠으나 개인들의 자유에도 제한이 가해져야 하듯이, 다음에 문화도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도록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문화가 장차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 요거에 대해 쓰는데, 문제는 한국인 전체의 자유에, 일단은 한국 전체 문화에 관한 거니까 한국 전체에 맡겨야 되겠지만, 중요한 건 또 국가를 구성하는 하나하나가 또 개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화라는 것도 결국은 개인에 의해서 창출이 되기 때문에 개인도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지. 다음에 장차 한국의 문화가 민주주의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조정하는 일은 내일의 한국이 해야 할 넷째 번 과제이다 할 적에, 넷째 번 과제라는 얘기 나왔으니까 앞에서 셋째 번 과제까지는 다 나왔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아직까지 넷째 번 과제에 관한 얘기가 정확하게는 좀 안 나오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문화는, 여기서부터가 중요하겠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문화는, 지금 문화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문화라고 하는 한 단어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달라요. 어제 내가 잠깐 우연하게 저녁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무슨 프로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한 과학자, TV에 잘 나오는 과학자야. 하여튼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무슨 그림을 보여주는데, 내 눈엔 분명히 흰색 바탕에 금색 줄이 가 있는 드레스였었어요. 근데 옆에서 우리 같이 보던 우리 와이프는 저게 어떻게 흰색이냐, 파란색이지. 근데 내가 그래서, 아니, 둘이 똑같이 보는데, 똑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색깔이 달라 보이지? 근데 그 TV에 출연한 그 연예인들 2명, 남녀도 희한하게 남자는, 나도 남자지만 나랑 똑같이 흰색 바탕에 금색 줄이 가 있는 걸로 드레스를 보는데, 옆에 있는 여자는 파란색 바탕에 검은색 줄이 가 있는 걸로, 또 우리 와이프는 파란색 바탕에 갈색 줄이 가 있는 거, 그 3명이 다 달라 보이는 거, 색깔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했더니 그 과학자가 그런 게,
그러니까 눈도 사람의 눈도 그러니까 색깔을 똑같이 인지하지 않는다. 그게 그 눈이 이런데 사람의 눈이 이런데 이 생각은 관점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다를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눈이 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느끼는 거는 뇌가 느끼는 거예요. 뇌가 보는 거거든요. 뇌가 판단하고 눈은 이제 집어넣는 이제 매개체 역할만 하는 건데 문화라고 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국의 문화라고 처음에 나왔는데 한국의 문화와 다음에 한국의 문화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러면 이때 문화라고 하는 걸 어떤 관점으로 규정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장 방법도 다 성장 과정도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므로 문화에 대한 관점이 정해져야 되는데 바로 이 문장이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문화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의 문화는 이렇게 간 거니까 이 문장이 일단 중요한 문장이 되겠지. 일부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룩하는 업적으로서의 예술과 과학 등 문화적 결실 또는 성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야 아니라. 바로 엘리트 우리나라가 그렇죠. 우리나라 예체능이 엘리트 중심적인 게 굉장히 강하지요. 그러니까 스포츠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무조건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돼. 은메달, 동메달을 쳐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만 해. 저쪽 북유럽에 좀 그 우리가 흔히 문화 선진국이라고 뭐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다른 나라에 크게 안 딸려요. 실질적으로 문화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을 보면 뭐 대표적으로 독일 같은 나라를 보면은 올림픽 출전 선수들 직업이 다 다양해. 심지어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올림픽 출전 선수들의 직업은 그냥 체육인이야. 다른 직업이 없죠. 그러니까 그쪽은 그만큼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 있고 또 독일 같은 나라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한 사람이 세 종목 가까이 스포츠를 즐기고 있고 그 중에 한 종목은 거의 뭐 국제대회를 나가도 될 만큼의 수준의 그런 스포츠맨이고 그리고 뭐 악기 2개 이상을 꼭 다루고 있고 근데 여기 혹시 세 종목 이상의 스포츠를 내가 지금 즐기고 있고 악기 2개 이상을 연주할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있긴 있겠지. 근데 굉장히 극소수겠죠. 예. 가치관을 중심으로 삼는 정신적 상태 또는 정신적 상태의 표현. 예. 중요한 건 뭐냐? 가치관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가치를 중심으로 해야 되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냐 없냐. 표현으로서의 삶의 양상을 삶의 양상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생활 양식을 전체적으로 가리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화는 어떤 특정 사람들이 향유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라는 걸 보면은 어떤 특정 부류만 향유하는 그런 게 굉장히 강하지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자기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게 문화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2번이 되겠죠. 지금 1번, 2번, 3번, 4번 선택지를 보면 서술 방식 문제 치고는 굉장히 어렵게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뭐 특별하게 이게 설명이냐 또는 뭐 비유냐 또는 뭐 비교 대조냐 이렇게 단순하게 단답형으로 나온 게 아니라 선택지를 보면 친숙한 상황을 예로 들어 생소한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고 있다. 이런 서술 방식을 비유, 유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친숙한 어떤 뭐와 좀 가까운 친숙한 것에 비유한다 그래. 비유. 다음에 예를 들었으니까 예시.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다 설명이 된 거죠. 다음에 2번 문맥에서 사용된 뜻을 보다 명료히 밝히기 위해 범위를 더욱 좁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일정한 관점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음에 여튼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도 결국에는 뭘 찾아야 된다? 그 단락에 주제문 찾아야 돼요. 주제문. 지금 읽은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문화는 요 문장이 주제문이에요. 주장에 대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고 있다. 요거는 예시가 되는데 주장에 대한 사례를 들은 주장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예시가 아니라 예증이 되겠죠. 예시와 예증의 차이점은 예시는 설명문에서 예를 들면 예시고 논설문에서 예를 들면 예증이 되는데 요거를 구분하라는 문제가 가끔씩 나오기 때문에 예시, 예증도 구분을 해도 똑같은데 무슨 차이라고? 설명문이냐 논설문이냐 요 차이예요.
다음에 4번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나누어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 이렇게 나가면 분석이 되겠죠. 분석. 어떤 한 사물을 구성하는 요소를 나누는 거니까 분석이 되겠죠. 자, 다음에 8번 요즘 신세대들은 컴퓨터 통신에 빠져 밤새는 줄 모른다 해서 밑줄친 빠져의 문맥상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 집에 가셔가지고 빠지다라는 단어를 찾으셔서 아니면은 뭐 쉬는 시간이라 좋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빠지다라는 단어를 찾으셔서 이 빠지다가 그 다이어죠, 다이어. 여러 개의 뜻을 갖고 있죠. 그거를 한번 쭉 훑어보시는데 뭐 중심으로? 예문 중심으로. 그러니까 뜻을 본인이 되도록이면 뜻부터 읽지 마. 뜻부터 읽지 말고 예문을 먼저 읽고. 어휘 공부하는 방법은 예문을 먼저 읽고 본인이 그 예문에 나와 있는 그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생각해봐. 그리고 생각한 거하고 지금 사전에 나와 있는 뜻하고 맞춰봐. 그러니까 뜻부터 딱 보게 되면 사람이 그래요. 뜻을 딱 보게 되면 이 눈이라는 게 그래 사람이 생각이 뜻을 딱 보게 되면 그 밑에 나와 있는 예문을 그 앞에서 본 뜻대로만 해석을 하려고 그래 계속.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예문을 먼저 보고 그 예문 속에서 지금 이 빠지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한번 본인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본인이 생각한 것을 그 앞에 있는 뜻과 한번 맞춰보라고. 그래야 공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공부는 공부가 잘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밑줄친 빠지의 문맥상 의미와 가까운 한자어를 찾아라. 1번 집중안이죠. 모을 집자 다음에 가운데 중자 다음에 2번. 지금 여기 이때 빠지다라는 말은 별로 좋은데 쓰는 말은 아니지. 이게 지금 좋은 의미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탐닉이 되겠죠, 탐닉. 이게 탐닉, 어떤 일을 몹시 즐겨서 거기에 빠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골몰, 골몰.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이 한 가지 일에만 파묻혀 있는 것을 골몰이라고 합니다. 골몰. 다음에 네 번째 단어는 침잠, 침잠. 그 원래 뜻은 겉으로는 안 보이면서 물속 깊숙이 뭐 잠겨 있다라는 뜻을 원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침잠이 다 한결같이 한자를 보면은 앞에 삼수변, 물수변이 붙어 있죠. 물과 한계가 있는 물속 깊이 잠겨 있다. 그러니까 겉에는 표시가 안 나고 물속 깊이 잠겨 있다. 그것이 이제 문맥적 의미로 쓰일 적에는 마음을 가라앉아서 깊이 생각하거나 몰입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깊이 생각하거나 몰입한다. 내가 불러줄 때는 그냥 끄떡끄떡하고 그런 뜻이지 하고 집에 가셔가지고 직접 사전을 찾아서 적어. 그래야 공부가 돼. 수업 시간에 적을 게 있고 안 적어도 되는 게 있어. 적을 거는 지문에 관한 설명을 할 때는 적어야 돼요. 지문에 관한 설명을 할 때. 근데 이런 어휘 설명을 할 적에는 어휘 분명 저기 충분히 찾을 수 있잖아. 사전 보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업을 듣고 맞아 그런 뜻이야.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볼 적에 뜻이 생각이 안 나. 봐도 되도록이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적어놓지 마세요. 이 적어놓은 거 이거 시험장에 갖고 갈 수 있어 없어? 선생님 노트 정리 열심히 한 거 그거 허당이잖아. 그럼요. 그러면 허당은요 자기가 공부하라고 공부할 때 필요하라고 한 거니까 그건 허당은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노트를 보는 거, 책을 보는 것도 뭐 하기 위해서 지금 머릿속에 내가 공부한 게 있나 없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 아니야. 그죠? 어차피 시험장에서는 못 보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자꾸 머릿속에 넣는 연습을 해야지 자꾸 적어놓으면 단어 뜻 같은 거 자꾸 거기다 적어놓으면요 나중에 복습을 할 적에 아주 쉽게 그 단어 몰입 그럼 옆에 적혀있는 뜻 싹 읽는다고. 공부가 안 돼. 몰입이라고 써있으면 골몰 써있으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봐. 이 단어 뜻이 뭐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단어 뜻이 생각이 나. 그럼 그 다음으로 가면 돼. 근데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지 그때서. 자꾸 옆에다 적어놓는 거 단어 뜻 같은 거 지금 여러분 그거는요 기초반 이제 뭐 그 공부한 지 한 10개월 뭐 8개월 요 정도 된 학생들 그러니까 올해 당장 지금 내가 올해 꼭 붙겠다 하고 올해가 목표가 아닌 학생들은 적어놔도 돼. 근데 올해 내가 지금 당장 5월달 6월달 있는 시험에 꼭 나는 여기에 목숨을 건다 나 여기서 해보겠다 하는 학생들은 되도록이면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자꾸 머릿속에 넣는 훈련을 해야지. 그리고 머릿속에 넣었으면 뭐 하는 훈련도 해야 돼? 꺼내는 훈련도 자꾸 해야 돼. 문제풀이 왜 해?
집어넣으려고 해? 꺼내려고 해, 이거? 꺼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웃풋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근데 수업은, 선생님의 수업은 어떤 선생님이든 간에, 인푸트 방식으로 밖에 수업을 못 해. 자, 다음 거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문학 문제가 하나 나왔지요. 문제는 9번하고 10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일단 지문이 조금 길지요. 그리고 지문 좋은 지문입니다.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서만, 그래서 일단은 제재는 강력한 공권력이 되겠죠.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부가 강력하게 공권력을 사용해서 지금 이 마스크 판매를 공적 마스크라 말이 됩니까? 공적 마스크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지금은 줄을 열심히 쓰죠. 줄을 서도 뉴스에는 그렇게 나와. 항상 보면은 뭐 월요일은 뭡니까 1일 하고 6일인 1년생, 6년생 뭐 이렇게 연도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이 해당하는데 자기 해당 그 요일에 가면 마스크를 2개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자꾸 보도를 하는데 못 사요. 엊그저께도 지나가다 약국에 사람들이 줄이 서 있더라고. 그 얘기는 이제 막 그 약국에서 마스크를 막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딱 내리려고 그러는데, 내리려고 딱 폼 잡고 있는데 약사가 나오더니, 돌려보내더라고. 다 팔린 거지, 그지? 사지를 못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줄을 안 서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냥 시장 경제에 맡기면 줄 안 서. 시장 경제에 그냥 맡겨버리면 이 마스크 하나에 한 10만 원씩 팔게 돼, 그죠? 그러면 10만 원씩 줄 서가면서 그거 살만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겠어?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 알아서 마스크를 절약하고 안 쓰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면. 그 마스크 하나 사겠다고 5만 원, 6만 원 그거 투자하는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까? 또 그렇게 하면 정부가 욕을 먹어, 그죠? 왜냐면 못 사는 사람들이 좀 그 마스크 구입이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강력하게 공권력을 써가지고 공적 마스크를 지금 하고 있지만, 글쎄 이게 뭐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줄 서는 것도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서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서만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고 안으로부터의 윤리의식에 따르는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서만 치안과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라면 이 사회가 과연 옳은 사회일까? 생각해보라고. 항상 글을 읽을 때 특히 첫 단락 중에서 특히 첫 번째 문장, 강력한 공권력에 의해서만 치안과 질서가 유지된다면 이 사회는 그렇게 좋은 사회는 아니겠지요. 안으로부터의 윤리의식에 따르는 자율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필요한 건 뭐야?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안으로부터, 국민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나오는 윤리의식,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의식, 시민의식이라는 거죠. 혼란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여기 현대 한국의 사회윤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다. 문제점이라고 뭐 했어? 문제 제기했어. 그렇다면 이 글은 뒤에 그 다음 단락에 비판적 논설문이라고 그러죠. 이런 거를 비판적 논설문. 비판적 논설문은 대체적으로 논설문에 많이 쓰는 이제 양식이 가장 논설문에서 많이 쓰는 양식인데, 이거는 단락 구성이 딱 글의 구성이 포메이션이 딱 짜져 있어. 공식이. 첫 번째 단락에서는 흔히 문제 제기를 해요. 요게 이제 뭐가 돼요? 서론 단락이 되겠죠.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원인 분석을 해요. 원인 분석을 하기 전에 구체적인 현상을 제시해요. 이때 요런 내용이, 요 구체적인 현상을 제시하는 내용이 첫 번째 단락에 같이 있을 수 있어. 문제 제기하고 같이 그냥 첫 번째 단락 안에. 다음에 세 번째는 원인 분석을 해요. 구체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 결과잖아. 눈에 보이는 거. 드러난 결과. 그러니까 결과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뭘 찾아보면 돼? 원인을 찾아보면 되겠죠.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하다 보면 하나하나 왜라는 질문에서 원인 분석을 하다 보면 어디선가 잘못된 게 딱 보여. 그것만 바꾸면은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해. 그게 이제 뭐요?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고, 다음에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요.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일반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요. 이 6개 중에 5번은 빠지기도 해. 얘는 빠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 6개가 각각 한 달러씩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필자에 따라서 요걸 한 달락으로 묶기도 하고, 다음에 요걸 한 달락으로 묶기도 하고, 요거 따로따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단락 구성은 이렇게 되는데, 단락 구성은 바뀔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은 요렇게 가야 가장 논리적이고. 그래서 현대 한국의 사회 윤리가 안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라고? 안으로부터의 윤리의식에 따르는 자율의 힘으로 혼란을 막을 수 없는 것. 그래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강력한 공권력으로 이 공적 마스크를 제공해야 되는 것. 이런 데서 나타나죠. 자율적 윤리의식이 미약한 수준으로는 참된 민주주의 정권의 탄생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강력한 공권력이 아니고는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의 의식 구조의 나라가 질서와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기 비민주적 전제 정권 요게 바로 유신정부, 전두환 군사정부 이런 정부들이 여기 해당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고 이제 첫 번째 단락의 결론이 내려지네. 그러므로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갈망하면서 낮은 윤리의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자기 모순이다. 이게 필자의 관점이에요. 결국에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갈망하면서 낮은 윤리의식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민주주의 사회의 실현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 윤리의식이 높아야 한다. 거꾸로 저기 해석하면 이렇게 되죠. 뜻에서 근본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 시민의식이, 우리나라 윤리의식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얘기는 그게 되죠. 그러면 이 낮은 수준의 윤리의식이 머물러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쓰는 글이에요, 이게 지금. 자, 9번 봅니다. 가의 판단의 전제로 그렇다면 지금 판단의 전제가 됐든 결과가 됐든 하여튼 간에 이게 정보 추리하는 문제인데 정보 파악하는 문제나 정보 추리하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핵심어부터 찾아. 그렇다면 가달락의 핵심어가 뭐예요? 윤리의식, 사회윤리 이런 게 나와야 돼. 그죠? 그렇다면 1번, 2번 읽으면서 3번, 4번 읽으면서 보니까 4번에 보니까 윤리의식이라는 단어가 보여. 그죠? 급할 때는 바로 그냥 선택지 내용 확인하지 말고 바로 답하세요. 급할 때는. 그런데 조금 시간적 여유가 있어. 그럼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뭐부터 확인을 해? 답으로 추정되는 선택지부터 확인을 해. 보세요.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확고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반사회적 행위, 반사회적 행위라고 하는 건 예를 들자면 바로 마스크를 매점매석해뒀다가 요즘 와가지고 비싸게 파는 그런 행위들 있죠. 그게 반사회적 행위지.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 충분히 관점이 맞죠 지금. 그러니까 정답 4번이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죠. 비문학 독해는 그러니까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뭐 싸움이다? 문장 싸움 하면 안 된다. 뭐 싸움해야 돼? 단어 싸움해야 되는데 그 단어 싸움이 뭐야? 핵심어 싸움. 그 핵심어가 뭐야 비문학에서? 독서의 삼총사가 뭐야? 제재 관점 의도에 해당하는 단어부터 찾으세요. 4번은 지금 제재에 해당하는 윤리의식 이런 단어가 보이고 다음에 관점도 딱 우리가 읽었던 그러므로 뒤에 나오는 내용하고 일치하잖아 이게 지금. 제재 의도까지는 아니래도 제재 관점까지만 맞춰놓으면 답은 거의 100% 확실합니다.
자, 다음에 다에 이어질 구체적 내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문제를 물었는데 이게 논설문이잖아, 지금. 논설문은 일단 우리가 이런 패턴을 알잖아요. 그죠? 그럼 논지는 어디서 정해져? 일단 여기서 정해져. 이미 정해졌어요. 그죠? 그럼 이 논설문은 논지 싸움이기 때문에 이 논지가 절대 변하질 않아. 특히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 변한다면 첫 번째 단락에서 변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단락 앞머리에서 변해. 그럼 두 번째 단락 앞머리에서나 또는 첫 번째 단락에서 변할 때 표시가 있어. 항상 뭐가 있어? 역적관계 연결어가 항상 보여. 근데 두 번째 단락 첫머리에도 역적관계 연결어가 안 나와요. 지금 이 글은. 그렇다면 논지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만약에 두 번째 단락 앞머리에 그러나 반면에 같은 역적관계 연결어가 나와. 그러면은 필자의 논지는 첫 번째 단락에서 말했던 관점을 두 번째 단락 굳이 안 읽어도 돼. 뒤집으면 돼 그냥. 그죠? 그거에 반대되는 관점으로 가면 돼. 그렇게 정해지는데 지금 이 글을 보니까 두 번째 단락인 나 단락 앞에 뭐가 없어요? 역적관계 연결어가 없기 때문에 이 글은 첫 번째 단락에서 정했던 논지 그대로 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설명문보다 논설문이 쉬워요. 논설문은 흐름만 파악하면 돼. 근데 설명문은 뭘 파악을 해야 돼? 자질구레한 정보들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설명문은 배경 지식이 없으면 문제 풀기가 쉽지가 않아. 특히 저같이 문과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지문이 바로 과학기술제재. 잘 모르잖아 그쪽은. 차라리 나 같은 경우는 뭐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인문제재 글이 나오면 거의 다 안 읽어. 안 읽고도 선택지 보면 설명문이면 다 보이거든. 왜? 배경 지식이 있으니까 충분히. 근데 과학제재나 기술제재가 나오면은 저도요. 다 세상에 다 아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지문을 봐야 돼요. 천상. 자, 다에서 이어질 구체적인 예시로 그렇다면 어차피 논지는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정해졌으니까 가요. 그렇다면 다단락, 나단락은 건너뛰어도 다단락을 읽으세요. 다단락. 저 문제를 풀 적에는 그래서 윤리의식의 강도가 약하다 함은 윤리의식의 강도가 약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윤리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그 규범을 어김으로써 채울 수 있는 욕망보다 약함으로 인하여 윤리규범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실천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아이고 문장 길으니까 어려워져. 그죠? 윤리의식의 강도가 약하다는 얘기는 뭐가 더 세다는 얘기? 윤리의식보다? 개인적 욕망이 더 세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윤리의식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컨대 예를 들고 있죠. 평소에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그럼 이때 예컨대는 예시가 될까 예증이 될까? 정확하게 예증이 되겠죠. 이 글이 논설문이니까. 예컨대 평소에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부정직한 행위를 통하여 물질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와 만나게 되면 물질에 대한 유혹을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실제로 뭐 이렇게 그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사람들을 막 욕하는데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비싸게 안 팔겠어? 비싸게 안 팔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그래 사람은. 자, 하여튼 그런 예가 나왔죠. 그런 다음에 선택지를 보세요. 이어질 구체적인 예시. 이미 뭐 다달라 끝머리 예가 나왔어요. 1번 근로자를 후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다달라 끝머리에 뭐예요? 평소에는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유혹이 오면 넘어간다는. 평상시엔 정직하게 생각을 해. 근데 유혹이 오면 넘어간다. 요런 예가 들어와야 돼. 근로자를 후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평상시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주장을 입 밖에 내기도 하는 기업주가 평상시에는 근로자를 후하게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네들은 내 가족이야 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그런 기업주가 그 생각과 말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 이게 정답이네. 2번 영희는 윤리 시간에 만화책을 보다가 이거는 윤리 시간에 만화책을 보는 행위는 정직한 행위가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전제가 잘못됐지. 그죠? 선생님에게 들켰다. 선생님이 그녀를 꾸짖었다. 그러자 영희는 공부하기 싫어서 만화책 좀 보는데 왜 그러세요? 라고 대꾸했다. 다음이 3번. 기철이는 참고서값 7,800원을 지불하기 위해 100만 원권 자기압 수표를 주인에게 내놓았다. 별로 그렇게 좋은 행동은 아니죠.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내는 것도 좀 그런데, 그지? 그러자 주인은 기철이에게 지금 시간이 일러서 잔돈이 없니? 라고 물었다. 기철이는 화를 내며 잔돈이 있으면 좋지요. 답답하시네. 하긴 그러네. 잔돈이 있으면 좋겠지. 다음에 4번. 이건 3번은 무슨 사례에 해당할까? 배려. 배려심에 관한 지문이지. 이거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 4번. 부실공사로 1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그 건물 주인과 공사 책임자는 징역 6개월의 선고를 받았다. 그 소식에 분개한 길동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그놈들을 시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겠다. 이건 정의지, 정의. 그리고 이거는 현재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처단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법치주의 국가가 뭘로 해야 돼? 법으로 해야 돼, 법으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비문학을 복습할 적에 답을 달아놓으면 또 한 번 풀었던 문제, 최근에 풀었던 문제는요, 딱 보면은 답을 안 달아놔도 문제의 답이 보여, 그죠? 비문학은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첫 번째 비문학에서 중요한 게 뭐야? 지문이야, 지문. 지문이야, 지문. 그러므로 이 지문에도 되도록이면 주제문 같은 거 표시를 웬만하면 해놓지 마. 본인이 머릿속에 넣어놔. 넣어놓고 읽다가 보면은 주제문이 이거 주제문이 뭐였더라? 생각이 안 나, 그죠? 그럼 나한테 와서 물어보든가, 또는 이 강의 요거 지금 찍고 있는 거 돌려보든가. 그러니까 공부할 적에 궁금한 게 생겨. 그 궁금한 거를 금방금방 찾아서 금방금방 해결하면 좋죠, 그죠? 좋잖아, 편하고. 근데 그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생기면 10분이고 20분이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그거를 스스로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거를 해결했을 때, 어렵게 구했을 때 그게 진짜 머릿속에 많이 가는 거고, 그리고 비문학 공부는 뭘 해야 돼? 배경 지식을 위해서라도 지문 위주로 공부를 해야 돼, 지문. 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한번 풀었던 문제, 최근에 풀었던 문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문제를 보고 이런 문제가 이 문제는 무슨 유형의 문제고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어딜 봐야 되고, 그러면 똑같이는 안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지문도 똑같은 지문이 잘 안 나오고 문제도 똑같이 선택지가 뭐 한 단어도 안 틀리게 다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씩 변형돼서 나와요. 그럴 적에 변형이 되더라도 그 유형이 바뀌는 건 아니야, 절대. 그래서 그와 유사한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겠다라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거 뭐 그대로 다 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없지. 자, 좋은 지문이니까 나달락도 한번 봅시다. 윤리의식이 미약하다 하면 윤리의식이 있기는 하나 불충분하다는 뜻이다. 한국 사회에서 남의 행위에 대해 왈가왈부 한자성어죠. 말이 많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윤리의식이 없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우리는 누구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나 그것이 매우 불충분하다. 불충분한 윤리의식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하나는 두 가지, 하나는 윤리의식의 강도가 부족한 경우. 그렇다면 바로 이어질 글은 이 첫 번째에 관한 글이 되겠죠. 다음에 또 하나는 윤리의식의 내용이 타당성을 잃었을 때. 그러면 요거는 이제 그 다음 단락이 이어지겠죠. 그래서 다단락에 첫 번째 윤리의식의 강도가 부족한 경우에 대해서 쓰고 있고, 라단락에는 윤리의식의 내용이 타당성을 잃었다 하면 하고 이렇게 나가죠. 글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정해진 대로 쓰는 거예요. 라달락 봅니다. 그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 자체에 잘못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내가 번 돈,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라고 믿으며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경우가 그것이다. 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고리 대공업자인 노파를 살해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믿었던 윤리의식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뭐 부정한 걸 처단한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이제 홍길동식의 방식이죠. 지금 이 시대는 홍길동식의 방식이 통한다 안 통한다? 법으로 해야지, 법으로. 개인이 뭐 처벌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좋은 지문이니까 꼭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올 만한 지문이에요, 이런 지문들이. 11번 단어의 쓰임을 묻는 문제 나오네. 단어의 쓰임. 역시 단어의 쓰임, 그러면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묻는 경우가 많죠. 1번 술을 많이 먹은 다음 날은 어김없이 머리가 패다에 패다. 기본형은 패다고, 이때 패다는 그 머리가 몹시 쑤시고 아프다 이런 뜻이에요. 머리가 몹시 쑤시고 아프다. 다음에 그는 부인과 맞상이 아니라 겸상이죠. 겸상. 따라합니다. 겸상.
네, 이런 경우도 되도록이면 그 책에다 써놓지 말고 그저 뭡니까 연습장 같은 거 노트 같은 데다 써놔. 필기를 노트에다 해버려. 그래서 안 보이게 최대한 자기 눈에 잘 안 보이게 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다시 한번 복습할 때마다 본인이 자꾸 기억을 떠올리는 그런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는 매일 이맘때지 소리 나는 대로 그냥 이맘때. 만에 니은 받침이 있는데 니은 받침이 뭘로 바뀌어야 돼? 미음 받침으로. 그래서 그는 매일 따라합니다. 이맘때 또는 그맘때. 이맘때 그맘때가 표준어입니다. 다음 우리 딸내미란 말 많이 쓰죠 우리. 딸내미가 아니라 딸내미요 내미. 레가 아니라 내. 그래서 쓸 때는 설치금화가 안 된 상태에서 딸내미라고 쓰고 내미는 그 전미사예요. 전미사. 내미는 전미사고 그리고 읽을 때는 저기 설치금화가 돼서 딸레미로 읽혀요. 쓸 때는 내미. 그래서 따라합니다. 딸내미. 쓸 때는 딸내미로 쓰고 읽을 때 설치금화 돼서 딸내미가 되겠죠. 넘어갑니다. 12번 맞춤법에 관한 문제. 따라합니다. 콧배기. 예, 소리 나는 대로 쓰게 되죠. 다음에 엊그제 맞았을까 틀렸을까 어떻게 시옷이 아니라 지읒이 들어가죠. 어제 그저께 준말이야 이게. 어제 그저께. 그래서 어제 제 지읒이 있죠. 그게 앞으로 가는 통에 지읒 받침이 된 거예요. 엊그제. 다음에 귀고리. 맞았을까 틀렸을까? 맞았지요. 네. 발음상 이 귀고리 할 적에 이 고가 거로 발음이 가깝게 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귀거리 이렇게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고리야 고리. 동그란 링이라는 뜻이에요. 링. 대부분 귀고리는 이렇게 링이 많죠. 링. 귀고리 그러면 뭐예요? 맞았어 틀렸어 이거? 맞았다고. 고리는 그런 뜻이라고 고리. 링. 다음에 2번 왠지 틀렸을까 맞았을까? 틀렸죠. 어떻게 써야 돼요? ON으로 써야죠. ON. UN 뒤에는 지가 안 붙어. 그냥 웬 요것만. UN은 관형어이기 때문에 관형사이기 때문에 뒤에 띄어쓰고 다음에 웬일이니. 그래서 UN은 무슨 어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다음에 OWhen 얘는 무엇 때문에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ON이 들어가는 왠지 무엇 때문인지 이런 뜻이에요. 무엇 때문인지. 다음에 가십난. 이거는 외래어 표기법이죠. 가십. 가쉽이라고 안 하고 가십이라고 씁니다. 다음에 아등바등. 요것도 아둥바둥으로 틀리게 표기할 가능성이 있고 발음이 또 아둥바둥 이렇게 우로 가깝게 나와요. 근데 쓸 때는 어떻게 써? 으로 쓰고 발음도 최대한 으로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아등바등. 다음에 3번 털어먹다. 맞았어 틀렸어? 예, 털어먹다 맞죠. 다음에 숙희화. 맞았어 틀렸어? 예, 수 다음에 나오는 이게 기역 쪽에 해당하는 숙해 이런 것들은 얘네들이 수가 예전에 뭐라고 그래서 히읗종성체언이라고 했죠. 히읗종성체언. 그래서 15세기 국어 때는 수하고 다음에 히읗이 이렇게 붙어 다녔어. 그때 뒤에 자음이 연결되면 자음. 특히 기역에 해당하는 자음이 많이 연결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축약이 돼가지고 뭐가 돼? 거센 소리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쓸 때도 거센 소리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 원래는 이렇게 붙은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은 수캐라고 읽히고 쓸 때도 이렇게 써야 맞죠. 암도 마찬가지, 암캐도 마찬가지. 자 다음에 따라합니다. 부조돈. 예, 부조가 맞고 부조가 맞고 다음에 그 부조 밑에 있는 시옷은 뭘까요? 사이시옷이죠. 사이시옷 가능합니까? 예, 맞죠. 부조는 한자어, 도는 고유어, 사이시옷이 들어갈 수 있는 사이소리가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고 사이시옷을 적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인 것 같으네. 다음에 4번 호루라기 맞지요. 다음에 지루한이죠. 지루한. 다음에
쌍판떼기. 읽을 때는 쌍판떼기 이렇게 좀 강하게 읽혀 이게. 근데 쓸 때는 상판대기라고 써야 돼요. 상판대기. 앞에 상 얼굴을 뜻하는 말이고 다음에 뒤에 대 디귿은 앞에 니은 때문에 된소리가 돼가지고 떼라고 읽혀요. 그래서 상판떼기 이렇게 읽히는데 쓸 때는 예사소리로 써야 되겠죠. 자, 다음에 13번. 여기 12번에 나오는 단어들은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맞춤법이나 또는 표준어에서 잘 나오는 단어들. 13번. 다음 글이 논리적 타당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논리적 타당성. 요게 밑줄 친 부분을 고쳤을 때 가장 적절한 것 정보 추리하라는 문제인 것 같아. 정보 추리. 자, 봅시다. 사람들은 똑같이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고 시력도 엇비슷하지만 사람마다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지가 아까 내가 얘기한 그 얘기는 또 나오네. 그래서 시야가 넓다 또는 시야가 좁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 축구선수 11명이 운동장을 누벼도 시야가 넓은 선수는 운동장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디가 비어있고 어디로 공을 보내야 좋을지 훤히 내려다본다. 이 문장이 답이 만들어지는 문장이 싫어. 이런 선수는 힘을 덜 들이고 효과적인 축구를 한다. 그러나 시야가 좁은 선수라고 해서 축구를 할 수는 없는 것. 그러나가 나왔어요. 그러나 시야가 좁은 선수는 했으면은 그 뒤에 앞에서 나온 내용에 반대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관점이 반대되는. 그렇다면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였어서 시야가 넓은 선수는 운동장 전체를 보기 때문에 어디가 비어 있고 어디로 공을 보내야 좋을지 훤히 내려다본다. 그럼 이걸 대우 명제로 바꾸면 대우. 앞에 쪽 뒤쪽 다 부정하는 거 되겠죠. 시야가 좁은 선수는 운동장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디가 비어 있고 어디로 공을 보내야 좋을지 잘 모른다. 이런 내용이 되면 되겠지. 그런 내용에 1번 그러므로 시야가 좁은 선수는 꾸준하게 노력하여 열심히 축구를 할 수밖에 없다 아니고 그러나 시야가 좁은 선수는 상대방 수비들이 밀집 방어를 뚫기 위해 안간힘을 쓰다가 실패만 거듭한다. 3번 그러나 시야가 좁은 선수는 힘을 더 들여서 축구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번이 가장 가깝네요. 4번 그러나 시야가 좁은 선수는 남보다 2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겨우 목표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1번하고 4번은 하여튼간 뭔가 이룬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의미라서 답이 안 되고 답은 2번 아니면 3번인데 내용상 3번이 앞에 있는 문장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가장 가깝죠. 만약에 3번 선택지가 사라지고 다른 문장이 들어온다면 정답은 2번이 돼요. 그러니까 이 비문학은 비문학, 이 독해는 선택지에 따라서 답이 바뀌어. 선택지 배열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그러니까 답을 외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우선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우선권이. 다음에 14번 기억과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것은 하고 문제건. 기억이 뭐예요? 일찍이. 로버츠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굳이 지문 다 읽을 필요 없어요. 단어가 속해 있는 문장만 읽고 문맥적 의미를 푸는 거니까. 로버츠는 이것의 가치를 남들보다 일찍이 인식하고 남들보다 일찍이 남들보다 먼저 이런 뜻이지. 항상 문맥적 의미를 묻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문장 안에서 나와요. 단어만 딸랑 주질 않아요. 단어만 딸랑 주는 경우가 어려워요. 그게 뭐 묻는 문제라서. 사전적 의미 묻는 문제라서. 그건 단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게 힘들어, 그거는. 특히 우리가 잘 모르는 고유어. 이런 경우는 정말 단어만 하나 딸랑 나와서 문제를 물어보면 되게 풀기 힘들죠. 그런데 문맥적 의미는 문장 안에서 푸는 거예요. 문장 안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예전에 종합반이든 단과반이든 문맥적 의미를 물을 때 문제 푸는 법. 밑줄 친 단어가 속해 있는 일단 문장을 봐. 문장. 그리고 그 단어 앞뒤에 키워드가 있어요. 주로 어디에? 앞에 쪽이 많아. 그러니까 그 밑줄 친 단어 앞뒤에 이 단어의 뜻을 알려주는 키워드가 있는데 주로 어느 쪽에 많다고? 앞쪽에. 앞쪽과 뒤쪽에 그 키워드가 배치될 수 있는 비율은 약 8대2 정도. 그러니까 앞쪽에 8 정도, 뒤쪽이 2 정도. 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 키워드는 그 문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나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나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단어가 아니야. 대부분이 수식어야.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빼도 되는 단어들, 눈에 잘 안 띄는 단어들 있죠. 얘네들이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아. 이 문장에서 키워드는 뭐예요?
남들보다 바로 앞에 남들보다 이거 부사어잖아, 그죠? 수식어잖아 이거. 그래서 남들보다 먼저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먼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 찾으면 되겠네. 이렇게 해석이 되지 않는 거 찾으면 되겠네. 답은 나는 오늘 일찍이 학교로 출발했다. 그녀는 아침 일찍이 밥을 해 먹었다. 나는 일찍이 와서 오늘 업무를 준비했다. 그런 일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게 됐다. 네, 이때 1번, 2번, 3번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일정한 시간보다는 좀 더 빠르게. 실제 지금 완벽한 정답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문제 이래서 풀기가 힘들어. 완벽한 먼저를 넣어봐. 나는 오늘 먼저 학교를 출발. 이거 안 되는데 이거 답이네. 그녀는 아침 먼저 밥을. 이것도 안 되는데. 나는 먼저 와서. 이건 되네. 이건 되네. 그나마 이건 되고. 다음에 그런 일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 그런 일은 먼저. 근데 지금 맞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 지금 답은 뭐예요? 틀린 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문제가 잘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잘 나가긴 했는데 1번, 2번도 실은 따져보면 나는 오늘 일찍이라는 얘기는 다른 날보다 먼저란 뜻이야 이게. 그죠? 다음에 그녀는 아침 일찍이 이것도 다른 날에 비해서 좀 일찍이 먼저 이런 뜻을 갖고 있고 3번도 그런 뜻을 갖고 있고 4번만 그런 일은 일찍이 이때 일찍이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예전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뜻이지 이거는. 그나마도 1번, 2번, 3번은 문맥적 의미에 조금 부합하는 그런 뜻들을 갖고 있지만 4번은 완전히 다른 뜻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죠. 그래서 어떤 학생이 그런 얘기를 나한테 했어. 연락이 왔어. 선생님, 이거 13번에, 13페이지에 14번 문제 잘못 나간 거 어때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랬지. 답장을. 잘못 나간 거 아니고, 맞아요. 문제는 잘 나갔는데, 문제가 조금, 애매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애매한 문제도 나와요. 나와. 이보다 더 애매한 문제도 나왔잖아. 작년에 12월 달에 그 군무험 추가 문제 1번 줄임말 말이 되는 문제 그 중에 한 두 단어는 아예 사전에 등재도 안 돼 있는 단어였었어. 줄임말이. 그럼 내가 보기엔 문제 참 잘못 낸 거예요. 그렇다고 뭐 그거 취소하진 않잖아요. 15번 다음 중 순화 대상인 말과 순화된 말의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언어 순화에 관한 거 1번 엑기스는 뭘로? 진액으로 진액 답니다. 진액. 다음에 말소는 취소로 맞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가야 돼. 취소. 발표한 어떤 의견 또는 주장, 의사 이런 것들을 거두거나 또는 예정된 일을 없애버리는 것을 취소라고 그러죠. 말소는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또는 말소는 뭐 물음 이런 정도가 좋죠. 물음. 취소는 물음 이런 정도가. 그래서 말소나 취소는 굳이 이거는 순화할 필요가 없고 말소는 좀 순화를 좀 할 필요는 있어요. 다음에 출산, 해산. 출산이 아니라 뭐라고? 해산. 해산. 다음에 오방떡이 아니라 왕풀빵. 풀빵 중에 좀 큰 거. 왕풀빵이라고 그러는데요. 다음에 16번. 다음 중 어법에 맞는 문장. 뭔 소리야? 밑에 층에 지금 무슨 공사를 하고 있죠? 인테리어 공사를. 이 건물에서 웬 인테리어? 자, 어법에 맞는 문장 1번 월드컵 이후 끊어. 각 매스컴에서는 끊어.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여기까지 한 구죠. 우리 대표팀 선수들의 골 결정력이. 다음에 부족하다는 해놓고 보니까 부족하다까지가 직접 인용문이죠. 그럼 직접 인용문에는 뭘 써야 돼? 라는 는자를 쓰려면 라고 대신에 는자 보조사 는자를 쓰려면 라는 또는 하다에 보조사 는을 붙여서 하는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때 라고가 붙으면 붙여 써야 돼요. 왜? 이 라고는 뭐라고? 형태소 이름이? 이거 잘 까먹어. 라고는 직접 인용격 조사. 따릅니다. 직접 인용격 조사. 원래는 인용격 조사인데
직접 인용문에만 쓰이기 때문에 직접 인용격 조사까지 이렇게 같이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기억하기는. 그래서 라고는 뭐라고? 직접 인용격 조사. 조사이기 때문에 앞말에 띄어 쓴다, 붙여 쓴다? 붙여 쓴다. 다음에 하고는 하다라는 기본 용어를 갖고 있는 동사예요, 동사. 그러니까 동사는 한 단어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동사는 띄어 써야 되겠죠, 앞뒤로. 점을 지적했다. 그거 빼놓고는 특별하게 틀린 점이 없네요. 다음에 2번. 재활용품을 끊어도 되고 안 끊어도 되고 내놓을 때 이때는 2번 끊고. 재활용이 안 되는 쓰레기를 섞어 내놓아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 쓰레기를 섞어 내놓아 누가? 다음에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쓰레기를 섞어 내놓는 사람하고 수거하는 사람하고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주어가 각각 다르죠, 그죠? 내놓는 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말 하잖아. 어머니들이 우리 집구석은 어질리는 놈 따로 있고 치우는 놈 따로 있다고. 그죠? 그 말하고 똑같은 거야. 쓰레기 내놓는 놈은 어지르는 놈이고 다음에 수거해 가는 사람은 치우는 사람이 각각 다르죠. 근데 각각 주어가 표시가 안 돼서 적어도 쓰레기를 섞어 내놓아의 주어가 없다면 이건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내놓는 사람들이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수거를 하지 않을 때 수거를 하는 주어는 따로 있어야 되겠죠. 주어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여기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앞에다가 환경미화원, 주로 이제 쓰레기를 수거해가는 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죠. 예, 환경미화원들이 이런 말을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죠. 또는 거기 보면 섞어 내놓아 이것도 바뀌어야 돼요, 실은. 쓰레기를 섞어 내놓아가 아니라 쓰레기를 섞어 내놓으면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지. 섞어 내놓으면 그리고 한 절이 끝났고 그렇게 되면 그런 다음에 뭘 해?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환경미화원들이 수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지. 다음에 최근에는 공장의 종류와 위치 결정에 할 적에 와가 보이죠. 일단 이거 바로 검색을 해야죠. 앞에 것만 검색하면 됩니다. 공장의 종류에 국가 정책의 영향도 크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국가 종류, 공장의 종류에 국가 정책이 이거 좀 이상한데, 그지? 위치 결정에 국가 정책의 영향도 크다. 이거는 좀 이어질 것 같은데 공장의 종류에 국가 정책의 영향 이 말이 안 되잖아 지금. 그러므로 최근에는 공장의 종류와 국가 정책이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이런 정도로 바꾸면 되겠죠. 아무튼 틀렸습니다. 4번 그 나라 주민과 충돌하거나 이때 과는 접속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죠. 왜? 접속조사라면 아까 3번처럼 국가 종류가 나왔으면 뒤에 위치 결정이라고 하는 이어지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4번은 충돌하다라는 동사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그 이어지는 명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때 와 과는 뭐라고?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나라 주민과 충돌하거나 민족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등의 문제가 이때 등은 형태소 이름 의존명사죠. 의존명사. 상실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할 적에 일단 피동 표현이 나오면 꼭 검색하라고 그랬죠. 발생된다. 주어가 뭐예요? 문제가 발생된다. 맞죠? 다음에 넘어갑니다. 17번. 다음 중 어법이 맞고 가장 자연스러운 어법 문제. 이 소녀 가장의 현재의 자기의 처지에 미쳐요. 아주 의자 많이 들어가요. 그죠? 의자가 한 번만 들어가도 검색을 해야 돼 지금. 의자가 한 번만 들어가도 이 관형격 조사는 중의성을 갖는 조사이기 때문에 한 번만 들어가도 좀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소녀의 현재의 자기 다음에 뭐가 생략돼 있어? 의 생략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또 처지에까지. 실질적으로
관용격 조사 의는 의로 읽는 게 원칙이지만 또 뭐로 읽어도 돼요? 애로 그러면 이 소녀 가장의 현재의 자기의 처지에 다 애로 읽혀요 지금. 이건 뭐 무조건 틀린 거지, 그지? 그래서 소녀 가장이 그래서 관용격 조사 앞뒤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서 바꾸면 됩니다. 소녀 가장이 주어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소녀 가장이 현재의 자기 처지에서 이런 정도로 바꾸면 되겠죠. 뒤에 사회인가 뒤에 가면 또 하나 나와. 관용격 조사가 달려있는 문장. 그때는 관용격 조사가 하나 달려있는데 틀려. 2번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겨울에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하여야의 준말 해야죠. 해야. 지난해와 같은 성적을 일단 주어 자리에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하고 의존명사가 왔죠? 그럼 뒤에 의존명사가 오면 돼요.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에 3번 모든 개인은 환경에 관한 정보에 대한 적절한 접근 과 동그라미 의사결정 과정에 동그라미 그래놓고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죠? 적절한 접근에 참여할 수 있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적절하게 접근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그다음에 4번 베토벤의 위대함은 그가 끊임없이 다가오는 운명적 고난을 굴복하지 않으면서 할 적에 고난을 굴복하다 말이 안 되잖아. 고난에 굴복하다지. 이런 거 그냥 시험장에서는 쉽게 훅 지나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고난에 굴복하다. 마침내 그것이 뭐예요? 고난을. 이때는 극복하다는 저 타동사이기 때문에 고난을 극복하다요. 근데 굴복하다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어디에 굴복하다. 물론 굴복하다도 두 자리 서술어고 극복하다도 두 자리 서술어인데 굴복하다는 뭐가 나와야 돼? 필수 부사어가 나와야 되고 다음에 극복하다는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똑같이 두 자리인데. 18번 이번 선거에도 말하는 남생이가 관용어죠. 얼마나 될까? 이번 선거에도 이번 선거 있죠. 참 얼마 안 남았죠. 코로나 때문에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의문이 나는 안 치렀으면 좋겠어. 난 딱 한 번 내 인생에서 나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내 인생에서 딱 한 번 보고 죽고 싶은 거. 우리 한국에 국회의원이 없는 4년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어떨까? 요번에 한번 내가 그 운동 좀 할까? 맞아 죽으려나? 아니, 일단은 국민의 혈세가 많이 낭비가 안 되겠죠. 그거 가지고 코로나 저 사업비로 쓰면 되겠네. 그죠? 극복하는 데 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직업군들 중에 내가 보기에 내 개인적인 거에 이거는 혹시 이 중에 또 아빠, 엄마가 또 국회의원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삼촌이 뭐 이렇게 저는 저의 외할아버지가 예전 신민당 박정희 대통령 당시 신민당 총재였어. 집안 자랑이에요. 그리고 외삼촌이 뒤를 이어서 국회의원을 했어. 꼴 같지 않게. 난 그 외삼촌을 되게 욕해요. 지 아버지 후광으로. 나는 뼛속 깊이 피 자체가 지금 민주당 있죠. 지금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 네, 후손이야 나는. 그런데 그 민주당도 내가 꼭 민주당 뭐 후손이라고 해서 민주당만 잘한다는 그렇게 얘기하니 잘못하는 건 잘못하는 거지 뭘. 하여튼 민주당이던 뭐 하여튼 당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모르겠다. 미래통합당 바뀌었죠. 거기든 간에 하여튼 간에 국회의원 없는 4년 한 번 좀 보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답은 1번이죠. 말만 잘하고 신용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고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에 비해서 그죠? 엄청나게 가져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물론 그 중에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인정을 해요. 다음에 19번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가성비가 가장 높은 직업이
공무원이야. 공무원들 지금 저기 어디 경남 어디 공무원이 과로로 지금 숨졌다고 그러죠. 어제 연결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공무원이 칼퇴 이거 지나갔어. 속으로 지금 여러분들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해야지. 이제 시작 공부했는데 왜 그거 아깝게 놓쳐요? 그럼 19번. 실제로 안 위험한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다 위험하지 지금은. 다음 중 한자의 도금이 많은 거. 한자 묻는 문제. 보시 맞을까 틀렸을까? 1번. 공부 안 해왔나? 왜 대답들이 없지? 문제 풀 때 어떻게 문제 풀어와요? 그냥 문제만 20문제 싹 풀어갖고 오나? 문제 풀 때 내가 얘기했죠. 20분 정해놓고 한 회분을 풀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본인이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본인이 해설지를 써. 그렇게 공부하면 한 회분 공부하는데 적어도 내가 생각하기에 한 3시간은 걸려요. 3시간. 한 회분 그렇게 제대로 공부하려면. 단어 일일이 다 찾고 본인이 문법 문제도 왜 틀렸는지 다 찾고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한 회분 푸는데 한 2시간에서 3시간은 걸려 내가 보기에. 자, 맞습니다. 보시 따릅니다. 보시. 예. 한자는 보시보 따릅니다. 보시보. 보시가 뭐예요? 보시가 이게 불교적인 용어죠. 베푼다는 뜻이야. 베푼다. 남한테 베푼다. 시자가 베풀 시자죠. 따릅니다. 베풀 시. 베풀 시. 그래서 보시는 저기 불교에서 쓰는 한자어죠. 그러니까 자비심을 갖고 내가 갖고 있는 재물 같은 걸 남한테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보자가 음과 운이 또 하나 있죠. 따릅니다. 배포. 배포. 삼배. 옷마른 들어있는 삼배. 배라고 그래요. 배포자예요. 포자. 그래서 이렇게 음과 훈이 2개 있는 한자. 특히 모양새가 쓰기에 쉬워 어려워. 어렵지 않아요. 10획이 안 넘어가요. 10획이 안 넘어가는 한자들 중에 쉬운 한자들 중에 음과 훈이 2개씩 있는 한자들 있죠. 이런 한자들은 의무적으로 알아두셔야 돼. 잘 나와 시험 문제. 다음에 청기가 아니라 답니다. 시기. 시기. 예, 시자 앞에 붙어 있는 게 개구변이야. 개구. 개를 뜻하는 단어인데 개자가 붙으면 역시 한자도 개자가 붙으면 뜻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시자 따라해 시기할 시. 시기할 시. 그런데 이 시기할 시자가 음이 또 하나 있어. 뜻은 똑같은데 시기할 채. 아이. 채. 아이. 시기할 채 따릅니다. 시기할 채. 시기할 채. 기자는 금기할 때 쓰는 기자죠.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꺼릴기. 그래서 금기할 때 쓰는 한자입니다. 금기. 금기상. 다음에 간선. 따라하지 마. 틀렸어. 따릅니다. 알선. 알선. 근데 왜 얘를 간선이라고 읽었을까? 이것도 음과 운이 2개예요. 지금 이때는 알선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이때는 앞에 있는 글자가 무슨 글자야? 돌알자야. 돈다. 돌알. 뺑글뺑글 회전한다는 뜻이야. 돌알. 근데 원래 이 글자는 무슨 음으로 많이 읽혀? 알자보다는 간자로 많이 읽혀요. 간자로. 그래서 어간 할 때 간자요 이게. 주장간. 따라해 주장간. 줄기간이라고 해요. 이게 간자로 많이 읽혀요. 실은 간선도로 하잖아. 우리가 간선도로 할 때 쓰는 간자. 다음에 선자 따라합니다. 돌선. 돌선. 그래서 돌 알자에 돌 선자 뭔가를 돌려줘. 알선은 뭐냐면 남의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 뭔가 계속 일을 잘 돌아갈 수 있게 돌려준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척본이 아니라 이때는 탁본이라고 읽어야지. 탁본. 탁본 뜬다고 그러죠? 혹시 탁본 떠보신 분? 맛밖에 없네. 하긴 그 탁본을 뜨는 그 전공이 주로 이제 고고학, 다음에 역사학, 또는 이제 우리 같이 이제 국문학, 또 탁본을 가끔 뜨긴 해요. 또는 서지학, 이런 학문들에서 탁본을 많이 뜨죠. 탁자, 탁자, 박을탁자, 답니다. 박을탁, 박을탁. 이 탁자는 음과 훈이 3개가 있어, 3개.
박을 탁자. 여기서는 박을 탁자로 쓰고, 다음에 넓힐 척. 넓힐 척. 그래서 개척할 때 쓰는 한자예요. 개척. 개척 써놔. 개척할 때 이 척사 쓴다고. 다음에 따라합니다. 음가운이 두 개네. 주울 척. 주울 척. 뭔가를 줍다라는 뜻의 주울 척. 다음에 본자는 뭐 쉽게 하는 글자죠. 근본 본자. 다음에 20번 한자 문제입니다. 또 그 제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박이 없었다 할 적에 요 반박은 맞습니다. 요 반박은 맞아요. 틀려요. 요거는 틀리고 그 박자가 뭘로 써야 되냐면 말마변에 이렇게 돼 있는 박자가 있어. 말마변 뒤에 쉽게 말하면 X표 두 개. 이 박자가 그 논박할 박자야. 논박하다. 논박할 박자. 반자는 뒤집을 반자고. 근데 여기 현재 책에 나와 있는 반박할 때 박자는 실사변이 붙어있지. 실사변. 그 실사가 들어가면 실과 관련된 거, 옷감과 관련된 거, 실하고 하여튼 실이 들어가야 되는 거하고, 다음에 이 실사변이 밧줄이라는 뜻도 있어. 밧줄. 밧줄이 실처럼 생겼잖아. 그래서 이때 박자는 밧줄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묶을 박자. 묶을 박자. 묶다. 묶을 박자. 자, 다음에 2번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설. 따릅니다. 배설. 배자가 밀칠배. 다음에 설자가 셀설. 세다. 맞습니다. 다음에 3번 비등. 여론이 비등하다. 원래 비등이란 단어 앞에 보면은 한자를 보면은 비자에 뭐가 있어요? 삼수변이 있죠. 그러니까 이 비자는 물과 관련이 돼 있는 글자. 원래 사전적 의미는 중심적 의미는 액체가 끓어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액체가 끓어오른다. 액체가 끓어서 올라온다. 그런데 이제 그 주변적 의미, 문맥적 의미로 흔히 이제 이런 뜻으로 쓰이죠. 물이 끓거나 떠들썩해진다. 물이 끓는 것처럼 막 떠들썩해진다. 지금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비등해졌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비자, 끓을 비자 답니다. 끓을 비. 끓을 비. 여기 삼수변을 제거하면 불자가 되죠. 불자. 다음에 등자, 오를 등. 오를 등. 이 오를 등하고는 좀 뜻이 달라요. 이거하고. 등산할 때는 이 등자를 써. 이게 이 등자는 주로 물리적인 거, 눈에 보이는 게 올라갈 때. 여기 오를 등자는 눈에 안 보이는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거 할 적에는 이 등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게 올라갈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오를 등자를 쓰고 물리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말할 때는 요거 오를 등자를 쓰고. 그래서 등산할 때는 이 등자를 써. 등산하는 거 보이잖아 눈에. 자, 다음에 4번. 책임을 전가하다. 따라해. 책임을 전가하다. 이렇게 단어를 공부하세요. 여론이 비등하다. 이렇게 공부하세요. 책임을 전가하다 할 적에 전자, 많이 쓰이는 전자죠. 이게 구를 전자.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어미, 전성어미 할 때 쓰는 전자가 이 전자예요. 이 전자가 들어가면 뭐요? 바뀐다는 뜻이 들어가. 바뀐다. 이 전자는 구를 전자인데 바뀔 전이라고 돼. 뭔가를 바꾼다. 그래서 전성 그럼 뭐예요? 성질을 바꾼다 이런 뜻이요. 다음에 가짜는 떠넘길 가짜. 그 가짜, 집가짜 앞에 계집여변이 붙어 있죠. 죄송합니다만은 한자에 보면은 계집여변이 붙으면 역시 뜻이 별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떠넘길 가짜, 전가. 그래서 뭐 자기 어떤 지은 죄나 또는 책임 이런 것을 남한테 떠넘기는 거, 이걸 전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모의고사 4회. 기억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하고 문제를 물었네. 이거요, 작가명과 제목명을 제가 일부러 제거를 했어요. 이게 작가 알면 금방 풀려 이거.
자, 1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예, 1년서부터 뭔가 경건한 느낌, 이런 어조를 기구적 어조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구적, 따라해. 기구적 어조. 기도하고 구하는 어조라고 그랬죠. 자,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 예, 이 김현승의 시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 예수 믿는 양반들, 이때 손 안 들으면 베드로 같은 놈이야. 연준아, 기도가 뭐예요? 희망을 바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나의 희망을 바라는 건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떼쓰는 거야, 하나님한테. 진정한 기독교인의 기도는 어떤 기도여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물어보는 게 기도라고 난 얘기를 들었는데, 친구 목사한테. 기도는 내가 아는 기도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는 행위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불교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회교가 됐건 무슬림이 됐건 간에 기도할 때 보면 다 어떻게? 무릎을 꿇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두 손을 모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엄마 아빠한테 뭐 잘못하고 혼나고 빌 때 어떻게? 무릎 꿇고. 그죠? 우리 할머니들 정화수 떠놓고 빌 때 어떻게 무릎 꿇고? 똑같아. 동서양을 막론하고 기도하는 모습은 희한하게 비슷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 우리 한국인들은 이 일본은요, 아무 데서나 무릎을 꿇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생각 자체가, 인간관계의 사고방식 자체가 수직적인 사고를 해. 그래서 식당에 가면, 일본에 가면 참 기분 좋은 게 그거예요. 식당에 가서 이제 다다미빵 같은 데 앉으면요, 꼭 그 음식을 배달하는 그 서빙하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무릎을 딱 꿇고 음식을 딱 놔. 우리는 대충 허리 굽히고 막 음식 막 던지듯이 놓죠. 소리도 안 나, 놓을 때. 그런 걸 보면은 그건 참 잘하고, 그건 대접받는 듯한 느낌이 오잖아, 내가.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보다는 그렇게 주종 관계가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한테나 무릎을 꿇으면 안 돼. 첫 번째, 자기 할아버지, 자기 조상하고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만 무릎을 꿇는 거야. 두 번째, 누구? 스승님, 군사부 일체라고 그러잖아요. 임금님. 이 세 부류한테만 무릎을 꿇는 거야. 그 이외에는 무릎 함부로 꿇는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은. 그 대신 우리 한국 사람한테는 무슨 이렇게 무릎 꿇고 앉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아니, 괜찮아. 책상다리. 이 책상다리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것도 일종의 예의를, 여러분들 여자들 옛날에 치마 입고 앉을 때 다 책상다리 안에는 다 책상다리 하고 있었지, 무릎 꿇고 안 앉았어. 무릎 꿇고 무슨 수를 이렇게 오래 앉아 있어? 책상다리가 그래도 예의를 어느 정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함부로 무릎 꿇지. 편하면 그게 괜찮아. 선생님이 허락했으니까 괜찮아요. 그 책상다리도 예의를 지키는 거야, 실질적으로. 자, 그래서 기도는 뭐야? 나를 가장 낮추는 행위예요. 그래서 생각해봐, 연준아. 하나님 뭐 좀 합격 좀 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자기를 높이는 거야. 높이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낮춰야지, 그지? 이렇게 기도하려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공무원이 돼서 하나님이 뭔가를 시키시는 일을 내가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공무원에서 뭔가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럼 합격해달라는 그 기도하고 똑같아, 그지? 말을 해도 좀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도 우리 한국 말 다 알아들어요. 말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이게 아하고 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 시인은 무슨 시인? 기독교 시인. 다음에 고독의 시인이에요. 김현승 시인이 가장 종교적으로 싫어했던 행위가 뭐냐? 시끄럽게 주여 이래가면서 기도하는 거. 흔히 통성기도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그걸 되게 싫어하셨어. 기도는 혼자 조용히. 기도원 같은 데 가서 혼자 조용히, 내면으로 하는 거죠. 내면, 속으로. 소리내서 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 바로 가을이죠, 가을. 때,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는 이거예요. 겸허한 모국어. 여기 나오잖아요. 겸허한 모국어.
그래서 바로 겸허한 모국어란 삶의 본질, 내면적 자, 본질적 자에서 우러나오는 소리. 바로 유치원이 말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야. 이게 바로 가장 절실한 말, 절실한 소리. 그때 낙엽들이 지는 때인 가을은 어떤 때? 겸허함을 느낄 수 있을 때. 즉 생명에 대한 외경과 겸허함을 느낄 수 있을 때를 가을로 본 거예요. 이언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읽습니다. 시작.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누구? 하나님 아버지. 절대자. 물론 사랑하는 연인일 수도 있어요. 해석은 다 각각 달라요. 가장 아름다운 열매,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뭐예요? 바로 나의 진심, 나의 본질적 자, 나의 가장 신실한 영혼을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 즉 사랑을 완성할 수 있는 시간, 사랑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사랑을 완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 바로 언제야? 가을이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을을 독서의 계절이 아니라 독서는 매년 언제나 하는 거고 고독의 계절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3년 읽어 시작. 가을에는 홀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부비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무 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 같이 할 적에 1년의 핵심어는 기도, 2년의 핵심어는 사랑, 3년의 핵심어는 호올로. 이게 김현승의 주제의식이라고. 고독. 그래서 김현승의 주제의식인 고독은 종교적 고독을 말해. 종교적 고독. 고독을 주제의식으로 하는 시인이 김현승 말고 2명이 더 있어요. 첫 번째 김광균. 따라해. 김광균. 자주 나오는 시인이죠. 김광균. 김광균의 고독은 어떤 고독? 물질 문명에 의한 인간 소외의 고독. 물질 문명에 의한 인간 소외의 고독. 시작. 한 번 더 시작. 다음에 따라해. 노천명. 자주 나오는 시인은 아닌데 노천명 그럼 대표작이 딱 하나가 있지요. 사슴,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하고 다음에 남사당이라는 시가 있어. 그때 이 노천명의 고독은 무슨 고독이냐? 가장 인간적인 고독. 진짜 쓸쓸해. 혼자 있어서. 이 노천명 시인이 여류 시인인데 결혼도 못했어. 본인이 안 했어. 죄책감 때문에. 노천명 시인이 6.25 때 서울에서 피난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묶여가지고 피난을 못 가고 있다가 인민군들한테 잡힌 거야.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저 시인 인텔리다.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인민군, 북한에게 좀 약간 찬양하는 그런 글을 쓰고 살아남았어. 그 이후에 6.25가 끝난 다음에 누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누가 시비도 안 걸어서 너 노천명 너 그런 거 기도 안 했는데 본인 스스로가 신문에다 기고를 했어요. 내가 6.25 때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참 반성을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철저하게 홀로 살 것이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하고 철저하게 진짜 홀로 살다가 외롭게 숨져간 자기 죄를 그렇게 씻은, 그나마도 얼마나 양심적이야, 그죠? 그랬던 시인이 한 분 있는데 그분도 고독. 대부분 고독을 우리 고유어로 뭐라고 그래? 외로움. 그럼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정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생긴다고? 외로움, 이 고독이라는 정서 생기는 2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 이유. 뭐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봐. 첫 번째, 그리움 때문에 생겨. 그리움. 누군가를 그리워하면 내가 외로워.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얘기는 그 그리워하는 대상이 내 곁에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정이 남친이 군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수정이가 그날부로 외롭기 시작을 해. 옆에 다른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다 있잖아. 그죠? 한 사람만 없는 거 아니야, 내 곁에. 그런데도 외로워. 뭐 때문에? 그 군대 간 남친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그래서 정지용의 유리창 같은 시에 보면 그 외로운 정서, 외로운, 황홀한, 심사위원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때 그 외로움, 뭐 때문에 생기는 외로움? 그리움 때문에 생기는. 다음에 2번째 외로움의 원인. 이거는 이제 나이가 먹어야 좀 알아.
적어도 이걸 지금 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은요, 그래도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들이야. 그냥 외로워. 왠지 외로워. 오늘은 왠지, 그죠? 그게 바로 인간의 근원적 고독이라는 거야. 이유가 없어. 그냥 외로워. 근원적 고독. 왜? 인간은 처음부터, 시작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지요. 물론 가족을 이루고 살고 뭐 친구들이랑 같이 살고 하지만 결국 인생은 누가 사는 거야? 내가 사는 거야. 아무리 금슬이 이게 그 좋은 부부가 우리 나중에 죽을 때 손 꼭 잡고 같이 죽자 그러는데 손은 꼭 잡고 죽을 수 있을지언정 죽음은 각자가 맞이하는 거지 같이 맞이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외로운 동물이야. 그래서 생기는 외로움. 그래서 고독은 두 종류가 있어, 두 종류 크게. 자, 그때 호홀로 이게 답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나의 영혼 굽이치는 바다 할 적에 굽이치는 바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어야 대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 같은 것들. 그다음에 백합의 골짜기. 백합이 피면 얼마나 이뻐요. 그죠? 우리 인생에서 시련과 고통만 느낀다면 인생 살 가치가 없어. 그 반대로 이제 백합의 골짜기는 바로 내가 또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영광스러움, 행복, 이런 것들을 봐. 그러니까 굽이치는 바다와 백합의 골짜기는 서로 대립되는 이미지야. 마른 나무 가지와 까마귀는 다 한결같이 고독을 상징하는 그런 시옷. 특히 까마귀,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가 아니라 서양 사람들한테, 서양 사람들은 그 서양 그 영미 문학을 보면요, 이 영미 문학 작품에 까마귀가 나오면 대부분 다 뭘 상징해? 고독을 상징해. 중국에서 원숭이가 나오면 주로 뭘 상징해?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사대부들이 중국 한시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 동물 많이 가져다 썼어요. 원숭이, 잣내비, 휘파람 소리 이런 게 나오면 뭘 상징해? 인생무상. 인생무상. 그게 어디 나왔었어? 대표적인 그 잣내비 휘파람 소리가 나오는 그 시조가 하나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시조인 이렇게까지 갔는데 대답이 안 나오면 어떡해? 정철의 장진주사.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하는 장진주사 기억나십니까? 장진주사. 선생님 그거 어디선가 배운 거 같은데 그거 어디 있죠? 제 단과책 제 1단원 제일 앞에 첫 번째 문제에 나올 때 거기 5번인가 4번에 있어. 내 문제도 기억을 해.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시인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문제. 시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다른 까마귀같이 어떻게 기도하자? 고독하게 외롭게 혼자 기도를 혼자 하는 거다. 자, 다음에 수필이 두 편 나왔지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수필입니다. 이 두 수필은. 2번과 3번. 예. 첫 번째 수필 이희승의 딸깍파리. 예, 무지무지하게 유명한 수필이죠. 딸깍파리. 실제 이희승 선생은 뭐 하신 분이야? 이분이 국어학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그 말모이 영화에 나왔던 그 시대에 가장 많이 활약을 했던 그 선생님이 바로 주시경 선생이야. 우리말본을 썼던 주시경 선생. 우리나라 현대적 의미에서 초대 처음 나왔던 국어학자. 그 주시경 선생의 제자가 이희승 박사. 이희승 박사도 그 말모이 사건이 연루가 돼가지고 한 3년 정도 그 수감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이희승 박사는 키가 1m 60이 채 안 돼. 조그만해요. 굉장히 작아요. 저도 이희승 박사를 생전에 한번 본 적이 있고 그분 특강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굉장히 작은데 이 양반 식사 습관이 참 유난한 분이야. 같이 식사도 해봤어요, 저는. 어떻게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소주머니에서 뭘 꺼내. 뭘 꺼내나 봤더니 티스푼. 항상 티스푼을 갖고 다니셔. 그러더니 그걸 이제 화장실 가서 딱 꺼갖고 오더니 이게 내 수저야. 그리고 그걸로 밥을 떠서 드셔요. 조금씩. 그리고 밥도 보통 식당 한 공기가 뭐 많지 않잖아. 나랑 식사해 보신 분들 알죠? 나는 항상 공깃밥 추가. 친구들은 소주 추가 4,000원, 나는 공깃밥 추가 1,000원 내가 싸. 이승 박사는 그나마 그 공깃밥도 반밖에 안 드셔.
그리고 이게 집어넣고 나서 30번을 세면서 씹어요. 본인 얘기가 그래, 30번. 근데 보면은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다가 씹다가 누구랑 대화를 하게 되잖아. 그럼 잊어먹잖아요, 횟수를. 그러면 다시 1번부터 다시 씹어. 그러니까 밥을 완전히 씹어서, 완전히 이 입안에 소화시켜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 양반 얘기가 자기가 3년 동안 일제시대 때 수감 생활을 할 적에 감옥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윤동주 선생이 감옥에서 굶어 죽었다는 설이 있고, 윤동주 선생 그 죽음에 관한 설은 2가지 설이 있는데 굶어 죽었다. 3가지 설이 있는데 굶어 죽었다. 고문에 의해서 죽었다. 3번째는 마루타 시험을 받아서 실험으로 해서 이제 죽었다는 설이 있는데, 아무튼 굶어 죽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승 박사는 그런 식사법을 수감 생활 중에도 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중이 워낙 안 나가. 그 3년 동안 1kg밖에 안 빠졌대. 보통 3년 정도 일제시대 수감 생활하면은요, 보통 자기 체중의 한 20%가 빠진대요. 또 엄청나게 많이 빠지는 거지. 20%, 30% 빠지면. 그 건강법과 다음에 이 양반은 구두를 자기 사이즈보다 항상 1cm 크게 맞추고, 그리고 항상 구두 뒤축에다가 쇠로 징을 박아. 그러니까 구두가 얼마나 무거워 이게. 이거를 꼭 질질 끌지 않고 꼭 들어. 최대한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 걸음 속도가 좀 늦어. 아무튼 간에 서울대학에 교수로 계실 적에는 서울대학에서 댁을 걸어서 1시간 거리로 이제 이사를 하고 서울대를 매번 걸어서 이렇게. 그게 유일한 운동이셨던. 그래서 선생님이 강의하실 때 워낙 키가 작으시니까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 당시만 해도 꽤 오래 사셨어요. 90 가까이 사셨으니까. 90이 넘었던가 하여튼 오래 사셨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앉아서 수업하셔도 됩니다. 아니야. 왜? 선생님은 일어서시나 앉으나 키가 비슷해서 상관없다고 우리가 이제 농담삼아 이렇게 했는데, 그런 분이에요. 이승 박사 그러면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국어를 많이 지키셨던 그런 대단한 분이, 국어학자가 수필을 쓴 경우는 흔하지가 않은데, 또 유명한 글도 별로 없는데 이 이승의 딸깍발이는 굉장히 유명한 글입니다. 딸깍발이는 결국 본인을 동일화시킨, 그러니까 조선시대 그 선비들을 조금 좋게 표현한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이 딸깍발이는 조선시대 4대부, 좀 꼬장꼬장한 그런 고집이 있는 그런 4대부를 가리켜 딸깍발이라고 표현합니다. 남산골 샌님들은 그다지 출입하는 일이 없다 할 적에 이 남산골 샌님들이 바로 딸깍발이에요. 사랑이 있든지 없든지 방 하나를 따로 차지하고 들어앉아서 페포파립 따라합니다. 페포파립. 페포 그러면 헤어진 옷. 헤어진 옷. 다음에 파립 그러면 부서진 갓. 그래서 헤어진 옷과 부서진 갓, 이런 원래 뜻은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초라한 차림새를 비유적으로 쓸 때 페포파립이라고 하는 한자성어를 써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페포파립. 페퍼파립이나마 의관을 정제하고 정제하다, 이것도 뜻을 찾아보면 첫 번째 중심적 의미는 정돈해서 가지런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정돈해서 가지런하게 하다. 어떤 물건들을. 두 번째 뜻으로는 격식에 맞게 옷 매무실을 바르게 하다. 옷 매무새가 아니라 옷 매무실을 바르게 하다. 대개는 꿇어 앉아서 사서오경을 비롯한 수많은 유교 전적, 책을 전적이라고 그래, 책. 얼음에 박 밀듯이, 따릅니다. 얼음에 박 밀듯이. 관용어이면서 속담으로도 쓰입니다. 거침없이, 이런 뜻입니다. 거침없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리 외는 것이 날마다 그의 과업이다. 그러니까 옛날 공부는 대부분 뭐 하는 공부? 외우는 공부요. 책을 아예 외워버려요. 그래서 책을 나는 읽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선시대 선비들은 다 외웠다는 뜻이야, 이게. 이런 친구들은 집안 살림살이와는 아랑곳 없다. 누구와 같아? 박지원 소설에 나오는 허생과 비슷한. 허생도 처음엔 이랬었죠. 그러다 이제 그 아내한테 욕으로도 먹고 이제 집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매점매석을 하고 이제 그런 짓을 했죠. 가다가 굴뚝에 연기를 내는 것도 안으로서 부인이 전당을 잡히든지 빚을 내든지. 전당,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옛날에 참 전당포 많았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맡기고 그거에 대해서 돈을 좀 빌려서 나중에 이제 그 돈을 갚아야만이 그 물건을 도로 찾아올 수 있는. 주로 옛날에 좀 힘든 사람들은, 힘든 여자 엄마들은 그 결혼 반지 같은 거 많이 맡겨줘, 폐물을. 다음에 이웃에서 꾸어 오든지 하여 겨 연명이나 하는 것이다.
그런 노라니 쇠털같이 허구한 날, 쇠털같이 허구한 많고 많은 날, 아주 많고 많은 날, 늘 이런 뜻이 늘. 그 신뢰는 아내를 높여서 쓰는 호칭이죠. 신뢰. 아내를 높여서, 남의 아내를 높여서 쓰는 말. 고심이야. 형용할 말이 없을 것이다. 형용하다.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형용하다. 언어, 말이나 또는 몸짓 이런 걸로 사물이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말이나 몸짓으로 사물이나 사람의 모양을 나타낸다. 이런 샌님의 생각으로는 청렴개결, 핵심어죠. 이게 바로 이거래. 청렴개결. 청자, 맑을 청자 또는 깨끗할 청자. 다음에 렴자, 청렴할 렴자 또는 결백할 렴자. 개자는 굳을 개자 또는 낄 개자. 중간에 껴들어간다 할 때 낄 개자라고 쓰여요. 다음에 결자는 물수변이 붙어 있죠? 깨끗할 결자, 맑을 결자. 자, 따라합니다. 깨끗할 청, 맑을 청. 렴자는 청렴할 렴, 결백할 렴. 다음에 개자는 굳을 개, 낄 개. 다음에 결자는 깨끗할 결. 예. 생명으로 삼는 선비로서 재물을 알아서는 안 된다. 어찌감히 이해는 무슨 뜻? 이익과 손해. 이해, 이때 이해는 이익과 손해를 따지고 가릴 것이냐. 겨울이 오니 뗄나무가 있으리 만무하다. 동지설상 삼척냉돌에 변변치도 못한 이 모자를 깔고 누웠으니 사뭇 뼈가 저려 올라오고 다리 팔다리가 오도독 소리가 나도록 온몸이 고다오는 판에 사지를 웅크릴 대로 웅크리고 안간힘을 꽁꽁 쓰면서 이를 악물다 못해 박박 갈면서 하는 말이. 추워서. 저도 소시적에 한겨울 방 안에다가 그릇에다 물을 떠놓으면 물이 꽝꽝 얼어요. 그런 방에서 한겨울을 한번 나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났더니 군대가 따뜻하더만 기쁘다. 요놈 괘씸한 추일한 놈 같으니 내가 지금은 이렇게 기승을 부리지만은 어디 내년 봄에 두고 보자. 참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럼 봄이 오지금 안 오겠어요. 언젠가는. 하고 벼르더란 이야기가 할 때 벼르다. 따라해. 벼르다. 어떤 일을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뭔가 기회를 본다 이런 뜻이죠. 벼르더란 얘기가 전하지만은 이것이 옛날 남산골 딸깍바리의 성격을 단적으로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다. 사실로 졌지만은 마음으로는 안 졌다는 앙큼한 자존심, 이 자존심이 딸깍바리의 성격. 꼬장꼬장한 고지식, 두 번째 성격 고지식.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을 안 쬐다. 이건 속담이죠.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겹불은 안 쬐다. 시작. 그만큼 뭘 챙겨야 돼? 체면. 지조. 이거를 좋게 표현했죠. 지조. 왜? 일제시대 때니까. 다음에 이 몇 가지가 그들의 생활 신조에 따라서 이 글은 딸깍발이 전문이 아니에요. 발췌본이기 때문에 그 제 블로그에 가시면 아마 전문이 실려져 있을 겁니다. 한번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바로 이 작품의 주제는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이런 게 없어. 자존심, 다음에 고지식한 거, 다음에 지조 이런 게 우리 현대인들이 너무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이런 것 좀 배우자 얘기야. 자, 다음에 윤호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승의 딸깍바리하고 윤호영의 방망이 깎던 노인이에요. 이 윤호영의 방망이 깎던 두 작품을 비교해 보시면 어느 쪽이 더 수필 같아요? 그죠? 그래서 딸깍바리는 수필 중에서도 중수필에 속해. 중수필. 다음에 방망이 깎던 노인은 경수필. 그러니까 이 방망이 깎던 노인은 그러니까 작가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쓴 거죠. 이런 게 경수필,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필이에요. 그래서 이 그 중수필 이승의 딸깍바리가 흔히 영어로는 에세이라고 하죠. 에세이. 자, 그는 잠자코 열심히 깎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깎는 것 같더니 저물도록 이리 돌려보고 저리 돌려보고 굼뜨기, 굼뜨다에서 온 말이죠. 굼뜨다 합니다. 굼뜨다. 예, 굼뜨기 뭐예요? 뭐가 느린
것을 굼뜨다 그러죠. 뭔가 행동이나 뭐 이런 게 느린 것을 굼뜨다. 시작하더니 마냥 늑장, 요것도 맞춤법 문제 잘 나오죠. 지읒 받침으로 나와요. 지읒 받침으로. 늑다 그래서 늑장 이게 맞는 줄 아는데 아니 딴입니다. 늑장. 늑장. 기억이라고 확실히 발음하시면 돼요. 늑장. 느릿느릿 꾸물거리는 태도를 늑장.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늑장 지읒 받침은 맞나요? 틀리나요? 걔도 맞아요. 같은 표준어예요. 그게 원래는 늑장만 표준어로 인정하고 있다가 이 늑장 지읒 받침 표준어를 인정한 게 내가 알기로 몇 년 안 됐어 지금 인정한 게. 내가 보기에는 그만하면 다 됐는데 자꾸만 더 깎고 있었다. 인젠 다 됐으니 그냥 달라고 해도 통 못 들은 척 대꾸가 없다. 타야 할 차 시간이 빠듯해 왔다. A. 차야 할 차 시간이 빠듯해 왔으니까 뭐가 들어가야 돼? 이건 이제 상황 추리하라는 문제, 작중 상황 추리하라는 문제. A에 갑갑하고 초조할 지경이었다. 더 깎지 않아도 좋으니 그만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B. 끓을 만큼 끓여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냐 하면서 오히려 야단이다. 요거 갖고 추리가 가능하지요. B에 들어갈 말 태연한 듯이가 아니라 화를 버럭 내며 이런 정도. 화를 버럭 내며 하면서 오히려 야단이다. 나도 기가 막혀서 살 사람이 좋다는데 무얼 더 깎는다는 말이오. 노인장 외고집이시구먼. 외고집. 융통성이 없이 외골수로 부리는 고집을 외고집이라고 그러죠. 외고집. 차 시간이 없다니까요. 노인은 시 해놓고 다른 데 가서 사오. 난 안 팔겠소. 퉁명스럽게 맞지요. 하고 내뱉는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갈 수도 없고 차 시간은 어차피 틀린 것 같고 해서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마음대로 깎아보시오. 글쎄 재촉을 하면 점점 거칠고 늦어진다니까 물건이란 제대로 만들어야지 깎다가 놓치면 되나. 여러분들 절대 식당 가서는 빨리 달라고 하지 마세요. 음식이 맛이 없어요. 빨리 달라고 하면. 음식하는 사람이 서둘게 되면 그렇다고. 그리고 식당 가서 함부로 소리치거나 특히 우리 나이 또래 남자들 좀 무식한 남자들 보면 식당에서 서빙하는 분들한테 꼭 그렇게 반말을 해. 그분도 그 어떤 남자의 소중한 부인이잖아. 그죠? 그 왜 반말을 해? 그럼요. 그분이 저기 주방에서 그 음식을 내가지고 오다가 침 뱉어요. 기분 나쁘면 그저에 안 보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좀 누그러진 말씨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서 차를 놓치고 그달라 끄트머리쯤 가면은 그때 바라보고 섰는 옆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노인다워 보였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노인에 대한 관점이 싹 바뀌기 시작을 하지요. 그 앞에까지는 좀 기분이 나빴어. 아니 손님을 누가 지금 손님이고 누가 지금 뭐 장사하는 건데 지가 왜 퉁명스럽게 지가 화를 낸대? 그랬는데 그때 바라보고 섰는 옆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노인다워 보였다. 노인에 대한 멸시와 증오도 감수해 줄어서 없어지다 이런 뜻이죠. 감수해하다. 집에 와서 방망이를 내놨더니 아내는 이쁘게 깎았다고 야단이다. 이때 야단은 좋아라 했다 이런 뜻이죠. 문맥적 의미가. 그리고 맨 끝에 봅니다. 나는 그래서 이런 경수필이라고 했지. 이런 경수필을 딱 앞에 보면은 대화체가 많고 뭔가 자기가 경험한 거 앞에 좀 읽어보면 그럼 앞에 좀 읽다가 무슨 상황인가 파악이 딱 되는 순간에 어디로 가? 빨리 뒤로 가. 뒤로. 맨 마지막 단락 정도로 오면 거기 끄트머리에 주제가 형성돼요. 이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끝에 문장 나는 비로소 마음이 확 풀렸다. 그리고 그 노인에 대한 내 태도를 뉘우쳤다. 참으로 미안했다. 2번 봅니다. 가나에 대한 감상을 심화 발전시킨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나는 딸깍바리를 통해 선비정신이란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까지는 맞네. 현대사회에 이러한 선비정신이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맞지요? 다음에 2번 나는 딸깍바리의 고지식과 지조를 나올 만한 단어 다 나왔네. 유교의식의 전형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조선의 근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연구해 보겠다. 네, 다음에 3번. 나는 필자의 말과 행동에서 현대인의 성급함을 어디서? 윤호용의 방망이를 깎던 노인 여기서. 4번. 나는 방망이 깎던 노인의 무뚝뚝함을 노인 복지 정책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별 관계 없어요. 자, 다음에 4번으로 갑니다. 4번 역시 내가 일부러 작가명과 작품명은 지워놨습니다. 누구의 무슨 시?
이거 겨울바다에 가보았지만 검색해보면 딱 나오는데 왜 그것도 검색을 안 해왔을까? 네, 김남조의 겨울바다. 김남조의 겨울바다. 근데 여자들은 왜 이렇게 겨울바다를 좋아한대? 나도 좀 좋아하긴 하지만 겨울바다요 추워요. 생각보다 굉장히 추워요. 특히 여기 대천, 그래도 충청도에선 가장 가까운 바다가 대천 앞바다, 서천 뭐 앞바다 요런인데 되게 추워요. 나가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10분 못 서 있어. 근데 겨울바다가 왜 이렇게 좋을까? 김남조 여류 시인입니다. 김남조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 관조. 관조. 삶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래서 삶에 관한 얘기가 많아. 인생에 관한 얘기. 그래서 김남조 시인 시가 우리 문제에 자주 출제가 돼요. 자, 김남조 선생은 이 시적 화자는 겨울바다에서 뭘 보고 뭘 느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이거 찾는 시입니다. 1년 같이 읽습니다.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미지의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었네. 2년, 그대의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3년, 허무의 불,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까지 겨울바다에 가보았대요. 근데 갔는데 미지의 새, 알 수 없는 새, 보고 싶던 새들은 죽고 없더래요. 근데 여러분들, 바다에 가장 많은 새가 갈매기는 텃새예요, 철새예요? 텃새예요, 텃새. 선생님 진짜요. 여름에 가면 갈매기가 많던 갈매기가 겨울에 가면 별로 안 보이던데 걔네들 추워서 다 집으로 갔지. 뭐 바깥에 나오고서 갈매기는 텃새야, 텃새. 근데 겨울에 간다고 갈매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갈매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시적 화자의 관념 속에서 시적 화자의 눈으로 본다면 새도 죽은 바다에 죽었다. 이때 겨울바다는 무슨 바다? 죽음의 바다에. 죽고 없었네. 소멸의 바다. 없어. 부재의 바다에 부재의 바다. 그러므로 이 겨울바다는 진짜 구체적인 겨울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징적인 의미의 여러분들 유치원에 생명에서 배웠었지요. 생명에서라는 시에 보면은 무슨 표현이 나와?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나는 가자야. 그때 아라비아 사막, 진짜 아라비아까지 가자라는 얘기 아니지. 비행기 싸기 얼마인데 거기까지 갔다 와. 그 아라비아 사막은 어떤 공간? 절대 고독의 공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지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겨울바다는 새도 죽은 공간, 즉 죽음의 공간, 소멸의 공간. 죽어서 없대요. 없대. 부재의 공간, 뭔가 사라진 공간. 지금 시적 화자의 마음이 어떤? 이런 마음. 이연,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아이, 그렇지. 뭔가 있어. 그대 생각한 거 보니까 채였네, 이거. 그죠? 채웠잖아. 채우고 이제, 채워가지고, 이별의 아픔 때문에, 지금 이 시적 화자는 지금 어디 와 있어? 부산, 어디입니까? 태종대 자살바위. 채여가지고 혼자 왔어, 지금.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 시는 인생 얘기. 나도 겪을 수 있는 얘기예요. 보고 싶던 새들은, 그대 생각을 했건만도 매운 해풍에, 이때 매운 해풍은 바로 현실적인 시련이나 역경, 고난, 고통, 이런 걸 의미하겠죠. 다음에 매운 해풍은 공감각적 표현이죠. 해풍은 촉각. 바람은 촉각. 매우는 그래서 촉각의 미각화. 그 진실마저 눈물져 얼어버리고. 무슨 진실? 최진실? 죽은 지 오래됐지요? 사랑의 진실. 이 김남조 시인은 천주교 시인이야. 아까 김현승 시인도 기독교 시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김현승 시인이나 김남조 시인은 이 종교적인 시가 좀 꽤 있어.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시가.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은 영원하지 않아. 3년, 허무의 불. 바로 인생이 허무하다는 얘기죠. 인생이. 이때 불은 정열을 의미해. 예전에 그렇게 정열을 가지고 사랑의 정열. 근데 그게 뭐가 돼버렸어요? 허무해졌어요. 물이랑 위에 불 붙어 있었네. 이 불이 물에 붙으면 불이 어떻게 돼? 꺼지죠. 그죠? 그래서 바로 물과 불이
대립하고 갈등하는 현상을 통해서 지금 시적 화자가 내면에서 뭔가 갈등을 하고 있어. 무지하게 갈등하고 있어. 물과 풀처럼. 사연 갑니다.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끄덕이며 겨울바다에 섰었네. 오연, 남은 날은 적지만 6년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그런 영혼을 갖게 하소서. 아멘. 이야 지금 얘기가 사연.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 여기서부터 이제 서서히 조금씩 바뀌고 있어. 지금 3년에서는 내 마음속에 천불이 나. 이 쌍무시키 그냥 나를 차고 가. 천불이 나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사연에 와서 3년에 와서 사연에 와서 이제 조금씩 이제 배워가. 인생. 그런 거야. 인생이라는 건. 뭐요? 나를 가르치는 건 언제나 시간이 약이겠지요. 그죠? 지나가면 지금 약사를 하는 한 제자가 현재 상황이요. 약사를 하는 한 제자가 한 6년 정도 사귀었던 여친하고 헤어져가지고 충격을 받고 지금 대전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 여친이 또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거든. 대전에 살고 있거든. 그걸 좀 잊어보려고 저기 포천으로 한 달 전에 가가지고 마음이 정리되면 내려오겠다고 포천 약국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닌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좀 권하고 싶습니다. 정말 한평생 살면서 한 번 살잖아, 우리 인생. 목숨을 걸 만한 사랑 한 번쯤은 하자. 그런데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실은 정해져 있어요. 20, 30대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면은 목숨까지 걸 필요가 없어. 생활을 걸어야 돼, 그때는. 목숨 걸면 큰일 나요. 부인이 싫어해요. 목숨 걸고 생활을 걸어야지. 생활 같이 살아야 되니까. 물론 걸기만 하세요. 자 봅시다. 끄덕이며 반복됐죠. 왜 반복했을까? 무슨 의미의 반복일까? 끄덕끄덕. 여러분들 내가 무슨 말하면 끄덕끄덕 하지요? 알아들었다 이게 긍정.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인간의 사랑이란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끄덕끄덕 깨달았다는 뜻이요. 끄덕이며 겨울바다. 그럼 1년의 겨울바다는 죽음의 바다라면 사연의 겨울바다는 깨달음의 바다가 되겠죠. 뭔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자살바위에서 뛰어내리진 않았습니다. 태종대 가면 자살바위라고 있죠. 보셨죠? 꼭 딱 거기 자살하기 딱 쉽게 생겨먹어. 지금도 있나요? 난 그 부산 가본 지가 좀 꽤 오래돼가지고 나는 올라가고 싶더라고. 그래서 진짜 올라갔었어요. 그 자살바위 위에 올라가지 말라고 써있어, 거기에. 근데 하지 말라면 왜 또 하고 싶잖아. 올라갔더니 뒤에서 방송이 들리더라고, 내려오라고. 어떻게 알고. 금방 방송이 나와. 5년, 남은 날은 적지만, 이제 내 인생에 남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 6년, 기도를 끝낸 다음 더욱 뜨거운 기도의 문이 열리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기도가 이래서 겸허한 거라고. 자기를 계속 끊임없이 낮추는 거야, 신 앞에서. 그런 영혼, 어떤 영혼? 겸허한 영혼. 그러니까 앞에서 배웠던 김현승 씨하고 분위기가 사뭇 비슷하죠. 7년 읽어봅니다. 시작. 남은 날은 적지만 8년 겨울바다에 가보았지. 인고의 물이 수심 속에 기둥을 이루고 있었네. 7년 남은 날은 적지만 이제 다시 한번 겨울바다에 갔어. 이제 깨달은 다음에. 갔더니 겨울바다가 좀 변해 있어. 인고의 물이, 인고, 어려움을 참아내는 그 인내력, 어떤 고통을 참는 거, 그런 물이, 그 물이 누구예요? 시적 화자의 정서지. 시적 화자가 지금 그런 고통을 참고 있잖아. 수심 속의 기둥. 집에서, 건물에서 가장 튼튼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둥. 내가 그 고통을 참고 있는 이 내 인내력, 내 이 참을성이 마치 물속에서 기둥처럼 버티고 있더라. 잘 참고 있더라. 이겨내고, 그 사랑의 슬픔을 이겨내고 있더라. 그래서 8년의 바다는 1년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라면 8년의 바다는 이제 이겨냈잖아요. 그죠? 이겨내고 있잖아, 거의. 그러면 바로 이때는 재탄생, 재생의 바다. 또는 성숙의 바다. 내 영혼이 한 단계 성숙됐겠지요. 성숙의 바다. 또는 극복을 하고 있죠. 극복의 바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삶의 허무함과 또는 절망 이런 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정도가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3년의 불과 8년의 물은 대립적 이미지로 시적 긴장을 형성, 그렇죠. 갈등을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2번 3년의 허무의 불과 8년의 인고의 물은 시적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건 맞습니다. 다음에 3년 오연과 그러니까 허무의 불과 인고의 물은 다 시적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오연과 7년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시를 만나면 연구분이 되어 있는 시를 만나면 꼭 앞에 1, 2, 3, 4 이렇게 연구분 해놓으라고. 3년 그랬더니 연구분 숫자 안 써놓고 하나 둘 셋 세고 앉았어. 5연 그랬더니 또 하나 둘 셋 넷 세고 앉았어. 처음부터 시를 읽을 때부터 1, 2, 3, 4, 5 써놨으면 안 세도 되잖아. 그죠? 그 잠깐 몇 초 차이지만 그 몇 초가 지금 한 문제를 풀고 못 풀고 한다고. 그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 비문학도 단락 구분이 이렇게 돼 있는 2개, 3개 단락 이상 나오면 앞에다 단락 저 숫자를 써놓으세요. 넘버링을 꼭 하라고. 5년과 7년의 반복은 죽음 직전에 놓인 사람의 허탈한 심정. 5년과 7년의 반복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허물을 극복하고 있지, 지금. 그 허물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허물을 극복하고 있죠. 사연, 3년까지 허물로 일관된 태도가 사연에서부터 깨달음과 여기서 사연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죠. 긍정적으로. 쉬었다 합시다.